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약 한 달간의 여름방학을 끝내고 펼쳐진 후반기 첫 그랑프리인 네덜란드 그랑프리. 과연 한 달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2025년 시즌 15라운드 네덜란드 그랑프리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퀄리파잉, 맥라렌이 프론트로우를 통째로 차지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를 불과 0.012초 차이로 앞서면서 폴 포지션을 따냈는데요. 프랙티스 세션 내내 노리스가 피아스트리보다 앞서 있어서 노리스의 폴 포지션이 조심스럽게 예상되었는데요. 마지막에 피아스트리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퀄리파잉 세션이 끝나면 상위권 드라이버들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찾아보는데요. 이번 퀄리파잉에서 맥라렌이 다른 팀들과 달랐던 점은 9번 코너의 공략법이었습니다. 베르스타펜, 하자르 등 상위권의 드라이버들이 4단 기어로 9번 코너를 공략한 반면에 맥라렌의 드라이버들은 3단 기어로 9번 코너를 공략했는데요. 이는 코너 공략 시 기계적인 그립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과 탈출 시 빠르게 가속을 하기 위한 것으로 중고속 코너에서 강점을 보이는 맥라렌 차량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코너 공략 방법이었습니다. 즉, 코너 자체에서는 약간의 속도를 포기하더라도 출구에서의 강력한 가속으로 전체적인 섹터 타임에서 이득을 얻는 전략을 택한 것이었고, 이 전략은 맥라렌이 프론트로우를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덜란드가 홈인 베르스타펜은 3위로 퀄리파잉을 마쳤습니다. 순위만 보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차량의 성능 차이는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노리스와 0.2초 정도의 차이가 벌어졌는데 잔드보르트의 짧은 길이를 감안할 때 0.2초면 꽤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맥라렌이 9번 코너를 3단 기어로 공략한 반면 베르스타펜은 4단 기어로 최저 속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레드불 차량 성능을 고려했을 때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인데요. 하지만 맥라렌과의 차량 성능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퀄리파잉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4위에 오른 하자르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하자르는 메르세데스와 페라리 드라이버들을 모두 앞서며 압박감 속에서도 차분하게 차를 다루는 모습이 이번 퀄리파잉에서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러셀은 5위로 하자르에게 밀렸고 페라리는 르클레르가 6위, 해밀턴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해밀턴이 세션 내내 빨라 보였는데 마지막에 르클레르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레이싱불스의 로슨이 8위를 차지하며 레이싱불스는 팀으로서 최고의 퀄리파잉을 만들어냈습니다. 윌리엄스의 사인스가 9위, 에스턴 마틴의 알론소가 10위에 올랐는데요. 알론소는 금요일 프랙티스에서 꽤 좋은 페이스를 보여줘서 기대가 컸는데 이에 대비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습니다. 한편 Q1에서는 스트롤이 스핀으로 인하여 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점이 높은 드라이버이고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비 소식도 있었기에 기대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실수를 피하지 못했고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가능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그랑프리는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 그 자체였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세이프티카가 2번이나 선언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종 승자는 맥라렌의 피아스트리였습니다. 홈팬들의 열광 속에서 시종일관 타이어 전략의 도박을 건 베르스타펜이 2위, 그리고 루키 아이작 하자르가 생애 첫 포디움을 차지하는 깜짝 드라마를 선보였습니다. 레이스는 시작부터 흥미진진했습니다. 상위권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미디엄 타이어를 선택한 가운데 베르스타펜은 홀로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하며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스타트 직후 타이어 우위를 활용해 단숨에 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였죠. 피아스트리는 폴 포지션에서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베르스타펜이 노리스를 제치며 2위로 올랐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레이스 스타트 직후 노리스를 방어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펼친 베르스타펜의 노련미가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후 9번째 랩 1번 코너에서 노리스가 다시 반격에 성공하며 맥라렌은 원투 피니시를 향한 조건을 완성했습니다. 23번째 랩 비가 흩날리던 순간 페라리의 해밀턴이 혼자 벽에 박으며 리타이어 했습니다. 앞바퀴가 날아가며 경기는 첫 번째 세이프티카 상황으로 들어갔고 맥라렌을 비롯한 모든 팀들은 피트스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맥라렌의 두 드라이버는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반면에 베르스타펜은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하는 두 번째 모험을 시도합니다. 세이프티카 종료 후 리스타트에서 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었죠. 한편 세이프티카 선언 바로 직전에 피트스탑을 한 르클레르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레이스에서 페라리의 첫 번째 불운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프티카 종료 후 리스타트 후에도 선두권의 순위는 변화 없이 피아스트리, 노리스, 베르스타펜 순으로 레이스는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쉬운 세 번째 랩, 르클레르에게 추월을 시도하던 안토넬리가
뱅크가 있는 3번 코너에서 차가 위쪽으로 밀리며 르클레르와 충돌하였고 르클레르의 차량은 스피하며 벽에 부딪혀 리타이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세이프티카가 선언이 되었고 레이스 분위기는 요동쳤습니다.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베르스타펜은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하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며 반전을 노립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의 이런 도박적인 전략에도 불구하고 맥라렌 두 드라이버의 오래된 하드 타이어는 여전히 막강한 성능을 발휘하였고 세이프티카가 종료 후 리스타트 후에도 여전히 선두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65랩,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2위를 달리던 노리스의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팀 라디오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결국 오일 누유로 인한 리타이어를 하게 됩니다. 맥라렌의 원투 피니시가 날아가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노리스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에 대한 희망도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피아스트리는 흔들림 없는 레이스 운영으로 선두를 지켜내며 네덜란드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홈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을 받은 베르스타펜이 2위, 그리고 레이싱불스의 하자르가 생애 첫 포디엄에 오르는 드라마를 선보이며 이번 그랑프리에 포디엄을 장식하였습니다. 4위는 레이스 중반 르클레르와 치열한 배틀로 인한 차량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위를 지킨 러셀이 차지하였습니다. 5위는 윌리엄스의 알본이 가져갔는데요. 알본은 큰 실수 없이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고 막판 소프트 타이어 교체 전략도 적중했습니다. 윌리엄스 입장에서는 아주 값진 결과였습니다. 6위는 하스의 베어만이 차지했는데요. 무려 피트레인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첫 스틴트에서 하드 타이어로 50랩 넘게 버텨내며 전략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이번 레이스 최고의 다크호스 중 한 명이었습니다. 7위와 8위는 애스턴 마틴 듀오가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스트롤이 7위, 알론소가 8위였는데요. 더블 포인트를 가져왔지만 금요일 프랙티스 세션 때의 페이스를 생각하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알론소는 피트 전략 때문에 트래픽에 갇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9위는 레드불의 츠노다가 차지했고 마지막 10위는 하스의 오콘이 차지하였는데요. 오콘도 베어만처럼 첫 스틴트를 하드 타이어로 아주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소중한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은 정말 희비가 갈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피아스트리는 올 시즌 벌써 7승을 챙겼는데요. 경기 내내 거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에서 보여준 판단이 돋보였는데요. 피아스트리는 레이스 스타트 후 노리스를 방어하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1번 코너 타잔을 돌 때는 라인을 넓게 가져가면서 베르스타펜의 바깥쪽 진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덕분에 베르스타펜은 노리스랑만 부딪히게 됐고 피아스트리는 그 사이 쭉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피아스트리 본인도 멘탈이 대단했는데요. 세이프티카 리스타트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흔들림 없이 선두를 지켜냈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반면 노리스는 정말 안 풀린 하루였습니다. 2위권에서 잘 달리고 있었는데 막판에 오일이 새고 연기가 나고 결국 페이스를 잃으면서 레이스를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노리스 개인은 물론 맥라렌 팀으로서도 정말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눈에 띄었던 건 레이스 중반 이후 맥라렌의 페이스였는데요. 하드 타이어를 낀 맥라렌 듀오가 오히려 소프트 타이어를 낀 다른 팀들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것은 지금 맥라렌의 에어로 패키지 성능이 정말 압도적이라는 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맥라렌은 이번 레이스에서 양면성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압도적인 속도와 운영 능력을 보여주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 가능성을 높였지만 노리스 쪽에는 차량의 신뢰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맥라렌 입장에서 남은 시즌을 위해서는 차량 신뢰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베르스타펜은 값진 2위를 챙겼습니다. 사실 평소에 베르스타펜에게서 볼 수 없는 도박적인 타이어 전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스타트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상위권 대부분이 미디엄 타이어를 꼈을 때 혼자 소프트 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수가 바로 첫 번째 랩에서 드러났는데요. 레이스 스타트 후 뱅킹이 있는 3번 코너에서 베르스타펜이 노리스를 안쪽으로 추월하려다 순간적으로 그립을 잃고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노면에 모래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스핀이 날 뻔했는데요. 정말 믿기 힘든 카운터 스티어로 차를 딱 잡아내더니 오히려 노리스보다 앞서서 코너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말 그대로 베르스타펜이 왜 최고의 드라이버인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레이스 중반 리스타트에서는 미디엄 타이어,
그리고 후반 리스타트에서도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맥라렌의 페이스가 워낙 빨라서 결국 추월 기회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드불의 차량 성능을 고려하면 베르스타펜이 2위로 레이스를 마친 건 사실상 개인 기량으로 이룬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팀 동료 츠노다는 9위로 진짜 오랜만에 포인트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레드불 산하팀인 레이싱불스의 루키 아이작 하자르가 깜짝 포디엄에 오르면서 분위기가 좀 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그랑프리에서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의 개인 능력에 크게 의존한 성과였고 츠노다는 안정적으로 완주했지만 레드불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조금은 아쉬운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드라이버를 꼽으라면 단연 레이싱불스의 루키 아이작 하자르였는데요. 퀄리파잉에서 무려 4위에 오르면서 이미 많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하자르는 본 레이스에서는 그 이상을 보여주며 생애 첫 포디엄에 오르는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하자르는 경기 내내 굉장히 침착하면서도 공격적인 주행을 보여줬는데요. 앞에 있던 베르스타펜을 계속 압박했고 노리스에게 불운이 찾아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디엄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과연 하자르가 내년에 레드불의 시트를 차지하게 될까? 지금의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고 팬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레드불로 가는 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2026년 새 규정 시즌에 곧장 베르스타펜과 함께 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도 함께 안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F1 드라이버에게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제안이 온다면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랑프리에서 하자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올 시즌 후에 레드불의 시트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페라리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르클레르는 레이스 중반 러셀과의 배틀 도중 접촉으로 차에 손상을 입었고 그 뒤로는 레이싱불스의 루키 하자르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러셀을 추월할 때 네 바퀴가 모두 트랙 밖으로 벗어나는 장면이 포착되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르클레르는 이후 안토넬리와의 충돌로 리타이어하면서 레이스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더 뼈아팠던 건 전략이었습니다. 안토넬리가 피트스탑을 마치자 페라리는 서둘러 르클레르를 불러 대응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르클레르의 타이어 상태는 여전히 괜찮았고 추월이 어려운 잔드보르트 특성상 트랙 포지션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페라리는 언더컷에 집착했고 결과적으로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고 말았죠. 이번에도 페라리가 전략에서 또다시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밀턴 역시 페라리 이적 후 첫 네덜란드 그랑프리를 치렀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던 순간 3번 코너에서 미끄러지며 그대로 벽에 충돌해 리타이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크게 손상되면서 경기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번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페라리는 성능도, 전략도, 드라이버 결과도 모두 아쉬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르클레르는 불운한 충돌로, 해밀턴은 실수로 리타이어하며 팀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씁쓸한 레이스였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그랑프리는 조금은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한 달을 기다린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듯 이번 레이스는 끝까지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이어질 무대는 F1의 전설적인 서킷 몬자에서 열리는 16라운드 이탈리아 그랑프리인데요. 스피드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16라운드 이탈리아 그랑프리의 서킷 소개 및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